어, 네, 시작하시죠. 이제 5분이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강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어학센터에서 주최하는 여름학교 4강 시네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섹션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손희정 선생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첨단형상대학원에서 석박학위 취득하시고 현재 이제 경희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소속 학술연구 교수로 계시는데 현재 지금 심혜경 선생님과 조혜경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 38의 연구원으로도 계십니다. 이제 프로젝트 38에서는 전쟁과 여성영화제 또 팟캐스트 38페이지 등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저서로는 유명한 페미니즘 리부트, 다시 쓰는 세계,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 홍삼된 해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등 이제 공저를 포함하면 이외에도 많은 저서들이 출간이 되었고 논문으로는 한국의 근대성과 모성재현의 문제, 포스트 뉴웨이브의 공포영화를 중심으로 혹은 경계를 탐구하는 바바라 크리드, 기이한 열정, 디지털 시대의 고어 남성성, 그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젠더, 한없이 합창고 시시한 전환의 키워드 등을 쓰셨습니다. 이제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디지털 페미니즘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과 스프트와 같은 번역서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의 페미니즘의 약사를 품어보는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강의 중에 이제 주변 소음이 방해될 수 있으니 청중분들께서는 마이크는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 반가량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손희정 선생님께 강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팟캐스트 38페이지를 소개해 주신 것이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 원래 이제 시네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한 학기 분량으로 이야기를 해도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기는 해서 굉장히 수박 겉을 핥으면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어떤 비평적 실천이나 이런 것들은 38페이지에서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 비평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고민들을 대중적인 언어로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팟캐스트이기도 해서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라고 해서 그간 페미니스트들이 이거야말로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꼽았었던 것들을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PPT 공유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서 이걸 제가 1시간 반 안에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위에다가 채팅창 띄워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뭐 사이사이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상한 점 같은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피드백 드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중간중간 네, 서로 분위기 봐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강의를 요청을 받고, 그럼 시나페미즘에 대해서 한 2시간 안에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처음 떠올렸었던 책이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겉을 핥겠지만,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참고 문헌들을 하나하나 따라 읽으시면서 시네페미즘에 대한 이해를 점점점 넓히시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로즈마리 통이 쓴 책이고요. 아, 영어 원서 제목은 페미니스트 thought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책인데 한국에서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재번역되어서 오판본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그전에는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책으로 나왔었고요.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잘 붙인 번역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뭐 오늘 이제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페미니즘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페미니즘보다는 영화 이론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뭐 페미니즘이 낯선 분들 혹은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페미니즘으로 영화 비평하지 말아라. 그거 부분적인 관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께서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맞춰서 오늘 페미니즘 비평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페미니즘이 다 하나의 굉장히 동질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즈마리 통의 책을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실존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을 지나서 페미니즘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퀴어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 사조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 안에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교차하고 비판적으로 참조하고, 때로는 정말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론적인 관점의 차이를 놓고 이제 경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성운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네 더하기 페미니즘인 거잖아요.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영화 비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문화 비평, 그러니까 문화 연구의 토양이 훨씬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는 한데, 문화 평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다고 생각을 할 때는 시네 페미니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뭐 동질적인 입장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태도라기보다는 교차하는 관점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어떤 성운이다. 이런 걸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목을 시네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할 텐데, 사실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고, 최근 시네 페미니즘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걸 사실 제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팅 포인트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원초적인 풍경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시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적 사조가 그리고 실천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관점을 정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들 읽으셨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 때가 시네이시를 읽었나? 기본적으로 시네이시빌 같은 데서 영화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뭐 이런 거 할 때 꼭 꼽히는 책이에요. 수잔 헤이워드의 영화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페미니즘 영화 이론이 이제 정리하고 있는 시네 페미니즘의 계보 같은 것들을 따라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그 계보들을 보시면 오늘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시네 페미니즘의 어떤 원초적 장면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변증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적으로 참조하면서 그 다음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차하는 관점들을 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강의의 끝에 가게 되면 헤이워드가 취하고 있는 그 1기, 2기, 3기 변증법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처럼 뭔가 시네페미즘이 발전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점 자체도 약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네 더하기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차하는 관점으로서 페미니즘이 뭔지는 규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중 강연을 할 때도 그렇고, 이론적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청중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합의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당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업에서 페미니즘을 뭐라고 규정하고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시네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좀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수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를 내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벨 훅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블랙 페미니스트죠. 블랙 페미니즘의 기수이기도 한데요. 이 벨 훅스가
페미니즘 입문서로 쓴 책 중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규정했었던 페미니즘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페미니즘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 근데 이렇게 딱 써놓으면 사실은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요. 반대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주의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시대,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성차별주의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분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늘 엄청나게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페미니즘이란 말 자체를 사실 못 꺼내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왜 그렇게 그러면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가 잘 안 되고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공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가라고 하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차별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착취와 억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직장에서 예컨대 요즘에는 점점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겠죠. 줄어들고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위계가 높은 사람이 뭐 부장님이 일반 직원의 뭐 머리를 쓰다듬어서 딸 같아서 그랬다, 뭐 아들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는 친근함,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동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은 성차별주의에 따른 혹은 젠더폭력이라거나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놓고 동일해 보이는 어떤 행위를 놓고 이게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성차별주의인가를 규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이게 성차별이다 아니면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라고 하는 건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갈리기가 쉽겠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무엇이 성차별주의에 따른 억압과 착취인가에 대한 동의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옛날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한 7, 8년 전에 한국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되게 큰 논쟁이 붙었었던 이슈가 무엇이냐면 긴 머리가 여성에 대한 착취냐, 억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외모 관리 강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긴 머리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긴 머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긴 머리는 단백질 히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여성들은 숏컷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여성이 긴 머리를 하느냐, 짧은 머리를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 긴 머리건 짧은 머리건 간에 여자는 이런 머리를 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바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긴 머리 자체가 억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재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안에서는 긴 머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안에 페미니즘 사조만 해도 한 열댓 개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요것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갈등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차별주의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착취라고 볼 것인지, 억압이라고 볼 것인지, 그 성격을 규정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도 굉장히 다 다르겠죠. 자유주의 페미니즘 안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라든가 자유주의적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평등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자체가 여성 억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계급 해방을 하면 여성 해방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여성 해방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급 해방이 여성 해방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여성 억압의 시스템과 계급 억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착종되어 있는 형태를 부셔야지 여성 해방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사실 완전히 다른 해방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도 달라지겠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갈등과 어떤, 음, 대립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 해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의 해방을 꿈꾸는, 뭐 이것도 페미니즘 안에서 논란이 많죠. 여성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여성 해방 당연히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퀴어 페미니즘의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반복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확장시켜온 어떤 성운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페미니즘 안에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싹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될 신의 페미니즘의 역사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신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원초적 풍경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그러한데요. 21세기 이후에는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신의 페미니즘이 확장해온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페미니즘의 흐름하고 떼어놓고 신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 자체에 부분적인 문화 운동으로서,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으로서 신의 페미니즘이 함께 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함께 보는 것은 꼭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까? 속도나 이야기. 네,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둘러싼 권력관계, 차이를 차별로 구성하는 재현을 문제 삼으면서 1970년대 이후 영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영화 이론사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도 시네 페미니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네 페미니즘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석론 안에도 사실 페미니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토양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서로를 참조하면서 이론이라는 건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근데 요 문장에서 있잖아요. 차이를 차별로 구성하는 재현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도 21세기 이후에는 훨씬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차이를 차별로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차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원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컨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다 서로 다름이 아니라 틀림 혹은 결핍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차별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죠. 이게 페미니즘이 굉장히 익숙한 방식일 수도, 이게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페미니즘은,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은 차이 자체를 질문합니다. 그 차이가 차별로 구성되는 게 가부장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별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차이가 아닌 것을 이건 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가부장제가 하는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별이 사실 있는데, 자연에는 남자, 여자 딱 둘로, 뭐, 수컷, 암컷 딱 둘로 나눠지지 않는 스펙트럼으로 섹스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딘가 미묘한 경계선에서 딱 잘라서 이거 남자고 이거 여자야라고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는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차이야! 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컨대 여자는 자궁이 있으니 찬데 앉으면 안 되고 남자는 페니스가 있으니 겁나게 뭐 수학을 잘하고 그럼 우리 맨날 질문하죠. 뇌가 페니스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페니스가 있으면 수학을 잘하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호르몬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이 자체가 스펙트럼으로 있는 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금의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죠. 그랬을 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렇다면 그냥 세계에 있는 어떤 뭉치들을 차이로 만들어서 그 차이를 차별로 구성해내는 것. 그리고 그 구성해내는 것에 재현물이라고 하는 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 재현을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의 페미니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뭐 꽤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잔 헤이워드가 페미니즘 영화 이론이라는 항목에서 이제 아네트 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의 페미니즘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페미니즘 영화 이론은 하나의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관점들로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이제 앞에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헤이워드는 68년을 신의 페미니즘 등장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요. 저도 뭐 그 정도에서 시대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도 68년에 갑자기 하늘에서 시대 페미니즘이 뚝 하고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어떤 식의 이제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뭐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른 재현을 상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신의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그 결정적 계기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신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68년에 신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등장하게 됐을 때 어떤 선언의 형식 같은 것들로 등장하게 됐을 때 그 등장에 영향을 미친 고전들로 요 세 작품을 많이들 꼽거든요. 뭐 가운데 있는 여성성의 신화는 안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과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웨이즈 오브 싱을 왜 다른 방식으로 보기로 번역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쨌든 요 두 권을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로 꼽습니다. 제2의 성은 1940년대 프랑스에서 나온 거고 여성성의 신화는 1960년대 64년 정도의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웨이즈 오브 싱은 72년 뭐 이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시기에 이제 신의 페미니즘이 요 시기가 걸쳐있는 어딘가에서 신의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은 실존주의 페미니즘의 고전이죠. 그래서 로즈마리 통의 교차하는 관점들에서도 실존주의 페미니즘 항목으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페미니즘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주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존주의의 중요한 모토는 너무 이상한 말이고 중요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체가 될 수 없고 언제나 객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2의 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의 페미니즘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고전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그 여성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책의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제1의 성이 아니라 제2의 성으로 만드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요즘, 그러니까 저한테 훨씬 더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부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엄청 두꺼워요. 요렇게 두껍거든요. 저는 이거 두 권짜리 분철로 된 걸로 읽었다가 새로 또 나와서 신나서 샀는데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거의 안 읽었을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페미니스트들이 농담을 하는데요. 많이 안 읽었을 때에도 이 책의 2부를 시작하는 첫 문장은 공부 좀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버틀러 읽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 문장은 무엇이냐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번역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혹은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음순 보통 우리 여성성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음순을 가진 남성도 있기 때문에 음순이라고 하는 외부 성기가 사람의 성별됨, 사람됨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2의 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길러진다 혹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소설 혹은 여자아이들이 즐기라고 강요받거나 뭐 실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는 인형놀이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성폭력 같은 것들이 여자를 제2의 성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몬드 드 보부아르가 제일 비판하는 게 정신분석학이기도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딱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성은 남근 선망이 있어. 왜냐하면 음수는 음경이 탈각된 상태, 음경의 결핍이 음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게 정신분석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페니스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보편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 안에서 여성들은 제2의 성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자들을 막 때려가지고 그냥 단순히 너는 제2의 성이야, 제2의 성이야 해서 여성들이 제2의 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부장제 문화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면 여자가 인간으로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 책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도 익숙한 페미니즘 비평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는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제가 석사 논문에 썼던 이야기와 맞물리기도 한데 한국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잘 없고 동기부여자들 잘 남성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때 어떻게 여성들이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보부아르의 문제의식 같은 것들과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40년대 말에 이제 시모네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페미, 페미니즘 제1물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정권 운동을 보통 아우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교육에서라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여성해방 온다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 제1물결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엄청나게 가열찬 투쟁 끝에 여성들이 투표도 할 수 있게 되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게 되고 재산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대학도 갈 수 있게 되죠. 1940년대가 되면 프랑스에서도 여성들이 드디어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됐는데 왜 여전히 여자는 제2의 성일까라는 고민을 이 책이 가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권리가 똑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권리가 동등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시몬드 보부아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물론 이 시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컸기 때문에 제2의 성에서는 여성을 제2의 성으로 만드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법적 권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권리가 해석되는 그 가부장제 문화 자체를 이제 질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40년대에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흐른 후에 1960년대가 되면 드디어 페미니즘 제2물결이 촉발됩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 제2물결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전혀 문제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제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남녀 사이 일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런 얘기 우리 더 이상 하지 않지만 6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법이 개입할 수 없고 공적력이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던 것을 기어코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게 페미니즘 제2물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페미니즘 제2 물결의 논자들이 보부아르로부터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성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제2 물결을 예고했었던 작업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강요되는 인형놀이라든지 옷을 입는 방식이라든지 다리를 놓는 방식 같은 것들까지도 다 이게 가부장제의 어떤 작동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고로 이제 이물결로 넘어가게 되고, 이 이물결과 맞물려서 시대 페미니즘이 여성의 재현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의 여성성의 신화, 베티 프리단의 여성성의 신화라고 하는 책은 말하자면 여성들이 그냥 아이 낳고 남편 출근 잘 시키고,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건 여성 잡지 같은 거 분석하거든요. 1950년대 여성 잡지 분석하는데, 그 잡지 같은 걸 보면 여자의 오르가즘은 바닥에 광인하게 닦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잡지에 실려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비판하면서 여성들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사적욕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페미니즘 제2물결에 뭐랄까요,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요 두 작업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2대 선언이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완전히 이식론을 바꾼 1대 선언이 제2의 선언, 제2의 성, 2대 선언이 뭐 페미니즘, 여성성의 신화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짚을 것은 매우 백인 중산층 엘리트 여성 중심적인 작업이기는 했다. 존 버거 같은 경우는 이 메이저 옵 싱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그냥 기본적으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미술 작품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60년대, 70년대 광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제언물 안에서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 그래서 객체로, 오브젝트로 만들고, 남성은 보는 대상, 행동하는 대상,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서 남성이 여성의 이미지를 상품화해서 소유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성을 계속 객체로 머물도록 하는가.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이미지 상품이랑 연결되어 있는가를 비판함으로써 그러니까 메일 게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초석이 됐었던 작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여전히 매우 유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요런 작업들의 어떤 역사적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늘 강조드리지만 페미니즘은 굉장히 유구한 전통과 나름대로의 학풍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어떤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의 축적 안에서 드디어 신의 페미니즘이 그룹으로서 이 세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잔 헤이워드가 구분하고 있는 1기, 2기, 3기거든요. 68년부터 74년까지 1기라고 하는데, 1기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68혁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의 영향을 받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그래서 거기에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영향을 받은 영화 장치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가부장제,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기구로서의 영화라고 하는 거죠. 고민하는 흐름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막시즘 정신분석학 기호학 페미니즘의 영향 안에서 이제 영화 이론이 펼쳐지게 될 때 페미니즘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집의 영화가 어떻게 여성을 구성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었던 게 1기라고 한다면, 2기는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시네마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고전 논문이죠. 요거 등장을 75년에 했는데, 이걸 기점으로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성을 어떤 특정하게 재현하는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시선이 구성되는 그 구조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식의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80년대가 되면 이제 문화연구적인 입장이 들어오면서 관객성이라든가 관객들의 실천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1기, 2기, 3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랬을 때 1기를 좀 살펴보면 저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일단 페미니즘을 앞에서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에 되게 중요한 이론가는 몰리 헤스켈입니다. 그래서 요런 책이 또 한국에
번역이 숭배에서 강간까지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대중문화가 여자를 너무 스테레오타입 안에 가둬서 저열하고 납작하고 생명력 없이 그리고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성들의 삶의 질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납작한 재현이 현실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일기의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몰리의 스킬이 숭배에서 강간까지라는 제목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전통적으로 유구하게 특히 헐리우드의 영화들이 여성을 성녀 아니면 시적 표현으로서의 창녀, 이분법적으로 그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숭배할 만한 여성과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도 되는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림으로써 여성의 삶을 지우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숭배에서 강간까지라고 하는 혹은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성 혐오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페미니즘이 이해하는 여성 혐오 혹은 미소지니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가부장제 사회가 혹은 가부장제의 구성원들이 여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미소진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오해가 있냐면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홍대에서 활동하는 한 인디밴드의 리드싱어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에서는 자국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SNS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쭉 몰려가가지고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이 쭉 몰려가가지고 너 이거 여성 혐오다라고 했더니 그 리드싱어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다 나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내 여자친구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야기했죠. 그게 정확하게 여성 혐오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숭배의 대상과 멸시의 대상 사이에 가둬놓고 진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어떤 폭력과 멸시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가를 사회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한편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이 숭배의 대상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은 숭배할 만한 여성의 자리에 놓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은 멸시해도 되는 여성의 자리로 내쫓음으로써 이 지배 체제가 가부장제라는 지배 체제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우리 어머니와 짓밟아도 되는 저 여자라고 하는 이 이분법 사회에서 작동하죠. 근데 성녀와 창녀 이분법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 많이 보는 재현이지만 예컨대 뭐 아주 전통적으로 메트로폴리스부터 영화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예를 가지고 오는데요. 메트로폴리스에서부터 볼 수 있죠. 성녀인 마리아와 창녀인 마리아가 같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좀 약간 낯선 언어이기도 하고, 사실은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개념여대 김치녀라든지, 요즘에 김치녀란 표현 쓰나요? 이거 좀 안 쓴 지 좀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아예 그냥 페미 자체가 약간 짓밟아도 되는 시스템 외부의 여자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 안에서 여성들의 운신의 폭을 줄여가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가 숭배받을 만한 여성이고 누가 멸시받아도 되는 여성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 이런 방식이 이제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분법적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는데 몰리에스킬이 분석하는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 이분법적인 이제 구분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도 꽤 많이 한국 영화도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를 분석하실 때 들여다보시면 이런 스테레오타입 혹은 이분법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몰리스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은 뭐였냐면 멜로드라마 여성 영화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나오기 전까지 여성 영화는 멜로드라마였어요. 고무신 영화, 손수건 영화라고 불렸었던 폄하받는 장르로서의 멜로드라마였죠. 그래서 한가한 여자들이 오후에 고무신 끌고 극장에 가서
보면서 눈물 촉촉촉촉 흘리고 나오는 영화다라는 식의 폄하를 받았던 게 사실 멜로드라마였었고, 이것과 구분해서 여성 영화라고 하는 건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영화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멜로드라마란 장르 자체도 구해지죠.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걸? 이러면서 굉장히 공포 영화와 함께 특히 정신분석학이 매우 활발하게 페미니스트한테 차용되면서 멜로드라마와 공포 영화가 저열한 장르에서 굉장히 풍부한 더글라스 서크의 표현으로 하자면 멜로드라마는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비옥한 토양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몰리에스키의 작업은 이런 형태였고요. 또 중요한 이론가는 마조리 로젠이라는 사람입니다. 팝콘 비너스라는 작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영화는 여성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개조했지만 남성이 어떻게 세상을 유지하는지를 반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학습받은 어떤 여자다움을 여성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세계관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팝콘 비너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누가 헐리우드의 아이콘이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성격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왜 문제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40년대부터 잠깐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194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 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펼쳐졌던 때이기 때문이죠.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대국이자 경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트럼프가 전환리를 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는 건 언제였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군수물자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고요. 게다가 참전해서 승전하죠.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전쟁은 실제로 유럽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의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 세계가 그것을 해결해온 방식은 전쟁이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3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때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 인프라를 무너뜨림으로써 수요를 재창출하는 방식으로 극복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건 어디였냐면 역시 미국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의 수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전쟁은 유럽에서 터졌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 엄청나게 군수 공장이 굴러서 군수 물품을 만들고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무엇이냐면 30년대까지 미국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드주의가 도입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일하고 있던 여성들도 해고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공황도 겹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랬을 때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서 공장은 위험하니까 여자가 일할 수 없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군수공장은 굴러가야 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젊은 남성들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채울 수 없었던 일자리에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공장에서만 당시 기록으로 400만 명의 여성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국가가 여성들로 하여금 나와서 일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탱크 여공 로지라고 하는 굉장히 강인한 여성 노동자의 이미지를 국가적 캠페인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와 자본의 요구에 맞물려서 여성들은 또 어떤 상태였냐면 20년대에 참정권 없고요. 30년대에 엄청나게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요. 그때 그레타 가르포 같은 사람이 아이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체적이고 한국에서는 그레타 갈보라고 불렀었고 신문기사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주 파워풀한 여성상. 그래서 30년대가 되면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올라가고요. 결혼 초혼 연령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지갑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40 년대 초에 국가적이고 자본적인 욕구와 여성의 욕구가 만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엄청나게 늘었던 거죠. 그리고 1943 년, 44년 이즈음에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기사마다 조금 약간 수치가 다른데 70% 에서 80%의 여자들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945 년이 되면 전쟁이 딱 끝나죠. 남성들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러나 엄청난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숨 바쳐 싸우고 돌아온 남성들에게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사회상을 다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때 1945년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40 년대 미국 사회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건강한 핵가족을 바탕으로 미국의 질서를 다시 되잡는 거였어요. 이 흐름 안에서 1950 년대에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가장 부유한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에게 학자금 대주고요. 집 살 수 있는 돈 대주고요. 국가에서 직장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가 벌어지죠. 왜냐하면 있는 일자리를 남성들한테 줘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8 년에 400만 명의 여성 노동자 중에서 300만 명의 여성 노동자가 해고되거든요. 그 자리에 남성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이 공기업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 산업 이런 거 다 이제 공기업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다 미국이 남성들에게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냉전에서 우주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남편, 집에서 케이크 굽는 아내, 여러분들 디아워스 봤으면 줄리안 무어가 연기하는 1950 년대 LA 정상 가족의 이미지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딱 고거를 미국 사회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이라고 하는 남성성은 말하자면 미국 사회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부양한 남성성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합리적인 해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본의 합리성 안에서 보자면 1940 년대에 이미 3-4년 동안 숙련공이 되어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숙련공인 남성들을 재취업시켜서 다시 직업 훈련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제적으로는 합당한 선택이었겠죠. 그랬을 때 이 여성들에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너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애 낳고 돌보고 하면서 살아라." 그랬을 때 이 합리성을 받쳐줬던 건 뭐냐면 시모네 드 보부아르가 비판했던 바로 그 가부장제의 여성성의 환타지였던 거죠. "너희들은 바닥에 광이 나게 닦는 게 오르가즘이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가스라이팅. 그래서 1940 년대 중후반의 여성 아이콘은 정신병이 있는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이거 다 굉장히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나오는 재현이죠. "여성이 문제가 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이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그 억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들로서 이제 문제적인 여성들이 헐리우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년대 말에 인기를 끌었었던 장르는 뭐였냐면 스크루블 코미디였어요. 연인 프라이데이 이런 영화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40 년대 초까지도 매우 활발한 여성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했죠. 40 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가스등의 잉리드 버그만이거든요. 요런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가스등은 고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를 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페미니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1950 년대가 되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금발 백치 미녀가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릴린 monroe였던 건데요. 제가 지금 한 이 묘사에는 엄청난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 묘사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 년대 미국 사회가 마릴린 monroe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싶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가 되면요.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 다시 떨어지고요. 초혼 연령이 떨어져요. 하지만 급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성들의 우울증 약 복용 비율이었어요. 저는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명확하게 사회가 만들어낸 우울증인데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베티 프리단의 여성성의 신화 보여드렸잖아요. 그 책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요 주제거든요. 여성들이 이름할 수 없는 병을 앓는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케이크 예쁘게 굽고 애들 학교 잘 보내면 행복할 거라고 배우고 컸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나 왜 안 행복해? 근데 내 불행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죠. 히스테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름할 수 없는 병을 겪고 있다. 이 이름할 수 없는 병을 영화적으로 엄청나게 유려하게 다룬 영화가 디아어스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결국 베티 프리단이 여성성의 신화에서 이 문제를 썼고요. 그걸 이제 미국 여성들이 읽고 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우울증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저는 우울증 약을 먹는 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기약처럼 먹는 거죠. 그런데 그 감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우울증이 사회적인 우울증이라면 여성들에게 괜찮아, 약 하나를 먹어 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게 마조리 로젠의 파콘비너스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여성이 돌봄을 하고 이런 거 되게 별로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돌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봄을 여성들만의 문제로 만든 다음에 여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폄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들에게 이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먹이는 거, 남편들을 잠자리에서 만족스럽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나의 욕망과 상관없이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진짜로 행복이었으면 저 그것도 문제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인구의 절반이 살게 된다? 뭐 절반까지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건 사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재현의 흐름이 사실 현실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페미니스트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왜곡된 여성상을 거부하고 진정한 여성의 실체를 영화에 요구해야 된다. 이거 하는 게 페미니즘 비평이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 좀 했으면 되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죠. 여성의 실체를 요구해야 돼? 영화에 나오는 저 여자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여성들이 보고 알 수 있다고?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여성들이 제가 우울증 약을 먹게 됐다라고 적어도 책을 보고 안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성은 행복합니다. 실제로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바닥에 광을 내는 게 행복인 여성도 있어요. 그런 여성을 넌 진짜 여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건가요? 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머리가 여성을 힘들게. 그러면 쇼컷을 해야 돼. 그게 정답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번박하게 말하자면 약간 비슷한 결론으로 갔던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여성 이미지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을 걸? 이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라는 제어는 괜찮고 B라는 제어는 안 돼. 이런 걸 넘어서 왜 A라는 제어이 등장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가부장제 구조 자체, 남성 중심의 시선이 짜여지는 구조 자체를 비판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의 페미니즘 2기인 거죠. 수잔 헤이워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2기로 넘어갑니다. 2기의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한 명, 실천가기도 하고요. 클레어 존스턴 이야기로 헤이워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영화로서의 여성 영화라는 팜플렛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 구해서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저 이거 다 PDF로 원본 구해보실 수 있어요. 요즘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퍼플렉서티가 굉장히 번역을 잘합니다. AI 툴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번역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도 못 구해서 제보냈었던 요런 책
보이세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어쨌든 클레어 존스턴의 논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회는 발전하고 있고 말하자면 막스주의적으로 말했을 때 물적 토대라고 하는 건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성 재현도 달라지고 뭐 법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부 구조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여성의 재현은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왜 똑같아?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헐리우드가 여성의 재현을 원시적인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의 변화를 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해서 사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어떤 불안감을 미디어들이 촉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의 원시적인 어떤 재현을 유지함으로써 그 테크놀로지의 불안감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적으로 클레어 존스턴을 해석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원시적인 여성 재현의 스테레오타입, 이분법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도상학을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또 번박하게 얘기하자면 안경 쓴 여자 이런 거 도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굉장한 미녀를 못생긴 여자로 출연시켜야 돼. 0.1초 만에 이 여자가 등장하면 못생긴 애야? 라는 걸 설득시켜야 돼, 감독이. 그러면 여자 배우한테 안경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 변신해야 돼. 메이크오버 실에서 변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경 벗기죠. 그리고 이제 곱슬머리 피고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미녀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메이크오버 씬들이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안경 쓴 여자는 못생겼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만들어져 있는가? 왜 이런 도상이 어, 형성되었는가 하면 안경은 지성을 상징하는 도상이고 미녀와 지성은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죠.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뭐 이런 걸 분석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클레오 존스턴 논의에서 중요한 건 이기 신의 페미니즘 안에서 좀 다른 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기 신의 페미니스트는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 영화를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곧 말씀드릴 텐데 클레어 존스톤은 아방가르드 영화를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대중 영화 안에서 여성들의 집단적인 욕망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의 외부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그 얘기랑 결국 클레어 존스턴의 얘기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락 영화를 포기하지 않은 논자였다라고 하는 점이 존스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영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시네마가 1975년에 영국에서 스크린을 통해 발표되죠. 로라 멀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보여지는 대상인 건 그걸 맞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볼거리가 되는가가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라 멀비의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라 멀비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러티브 비평을 벗어나서 이제 미디어 비평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깜깜한 극장에 앉아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 영화가 의도한 바대로 시선이 구성되고 그 시선을 따라서 무언가를 보게 되고 쾌락을 느끼게 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여성을 오브젝트로 만드는가. 그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 게이지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지점에서 방점을 찍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그러니까 내러티브 시네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라고 기대하는데 헐리우드 고전적 내러티브 시네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승전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서사 안에서 내러티브 안에서
리얼리즘이 작동하죠. 그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영화적 실천으로서의 리얼리즘인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 예컨대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는데 우주의 신적 존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인반신이 아웃로가 되어서 우주를 떠돌다가 세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사실이야라고 믿게 되는 그 내적 정합성 있잖아요. 그거를 고전자 내러티브 시네마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리얼리스트적인 재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 시네마 안에서 어떻게 시각적 쾌락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라 멀비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이음의 없음이라고 얘기한 그 편집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상업 영화, 장르 영화 안에서의 어떤 시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라 멀비가 생각하는 영화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시증, 그러니까 훔쳐서 보는 재미와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근사하거나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나 이런 식의 감각을 느끼면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결과적으로는 남성적 욕망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랬을 때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락강의 거울 단계에 기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락강의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건 아이가 엄마한테 안겨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아이가 엄마랑 자기가 일치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큰 존재한테 기대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존재로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일치감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거울을 비춰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이거 나 하나야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엄마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엄마를 쳐다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나를 안고 있는 저 보호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체의 미끄러짐이 거울 단계에서 등장하는 나르시시즘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화가 기본적으로 기대고 있는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건 이 나르시시즘적인 쾌락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영화보다 이 거울 단계라고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언제였냐면 춤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살면서 많이 배웠는데 뭐 이렇게 뭐랄까 무슨 댄스 이런 거였어요. 케이팝 그때는 케이팝이 인기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약간 그런 이제 무슨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잘 못 추니까 선생님을 보고 계속 춘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잘 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앞을 봤는데 나는 오징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어떤 이렇게 그 주체의 미끄러짐 이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이 겨울 단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로라 멀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성 관객의 이 나르시시즘적인 쾌락에 이제 복무하고 있는 것이고 남성 캐릭터 안에 남성 관객이 동일시하는 그 메커니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내러티브 시네마는 압도적으로 소년의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궤적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소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퀘스트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데, 성공하면 아버지로 성장해서 보상을 받고,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응징당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냐, 그렇지 않으냐, 성장을 달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이트가 얘기했었던 그, 오이디푸스 컴플러스의 궤적을 따라가는 영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성 관객은 도대체 어떻게 쾌락을 얻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남성의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거나 아니면 그 보기가 보여지는 대상,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되는 것에 그냥 만족하거나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후에 굉장히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로라 멀비 논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 스크린 안에는, 그러니까 극장 안에는 세 개의 시설이 작동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저 이 영화 되게 싫어해서 예로 가지고 왔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 메일 게이즈, 그리고 그 메일 게이지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시선,
그리고 그 카메라 시선에 동일시해서 남성가 동일시하는 남성 관객의 뭐 시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남성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화된 관객이기 때문에 여성 관객까지 포함하게 되는 그 시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시선이 잘 맞물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라멀비 노벨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지워져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카메라의 시선인 거죠. 카메라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메일 게이지의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로라멀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시선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음매 없는 연속 편집이 하는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 훨씬 더 많이 컷이 바뀌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3천 컷 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3천 컷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영화 망한 거죠. 그래서 그 3천 컷이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헐리우드의 고전적 내러티브 시네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게 사라져야 되고요. 그럼 동시에 사실은 로라멀 같은 막시스트인데 말하자면 이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때 사라지는 건 사실은 카메라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노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영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사실 지워버림으로써 완전히 관객을 자본주의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로라 멀비가 이런 논의 안에서 뭘 대안으로 가지고 오겠어요. 계속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노동과 카메라를 드러내 보이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음미 없음을 완전히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영화를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적인 실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멀비는 실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카메라를 계속 패닝하면서 이게 뭐가 찍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인식하게 하고 나레이션으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영국에서의 노동적동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어, 그랬을 때 왜 스핑크스인지 뭐 이런 거 사실 시간이 저한테 한 1시간 반쯤 있으면 오이디푸스 궤적부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로라 멀비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스핑크스가 그러니까 시네 페미니즘에서 어떻게 분석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물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보시면요. 앞에서 스핑크스가 페미니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 작품을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바라 크리드라고 하는 시네 페미니스트의 여성 괴물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스핑크스의 여성사적 의미라고 하는 건 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당시 이제 로라 멀비를 비판했었던 논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 관객을 복장 도착자로 메리 앤도엔이었던 것 복장 도착자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관객을 들어가서 여성의 쾌락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걸 텐데 다 남성의 시선에 말하자면 전환되어서 본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성 관객의 쾌락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성관계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고, 그래서 관객은 다 바보야? 라는 질문을 사실 스크린 이론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데올로기론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외부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이데올로기의 노예인 상태인데 사실 정말로 관객들이 그렇게 봐?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 논의 안에서는 여성을 시선의 대상이자 쾌락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 관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컨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주말마다 가서 여전히 보고 있는 뉴욕의 게이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게이 관객들이 사랑하는 건 오드리 헵번에게 동일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자기를 오드리 헵번에 넣어서 쓴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없죠? 그럼 또 설명할 수 없는 건 레즈비언 관객의 욕망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넘나드는
헤테로 관객들도 당연히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영화 보기 위해서 여성의 주체적 시선, 여성 관객의 혹은 관객의 다양성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제 로라 멀비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라 멀비 논의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성 캐릭터들은 이제 음순을 가졌잖아요. 음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 관객들한테 끊임없이 거세 불안을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멀베 논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여성 캐릭터들을 처단할 필요가 있어요.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일 같은 걸 신기거나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패티시죠. 어머니의 음순을 보기 직전 음순을 보고 남자아이가 나도 엄마처럼 거세당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욕망을 걷어서 아빠를 따르게 되는 게 오이디푸스 커플레스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랬을 때 그 공포스러운 엄마 성기를 보기 직전에 봤었던 하일이나 가터벨트 왜냐면 이렇게 엄마 성기를 보게 됐을 테니까 하일이나 가터벨트를 패티시로 만들어서 자신의 공포를 상쇄하는 게 사실 그 패티시인 건데, 뭐 이런 여성 캐릭터들한테 뭐 회화일을 시키거나, 신기거나, 가터배트를 달거나, 아니면 권총 같은 걸 들기 위해서 성기를 붙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불안을 뭐 상쇄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필름 누아르의 판무파탈이 그런 캐릭터들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 사람 누구냐면 이중배상이라는 필름 누아르의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고전인데 그 고전의 판무파탈이에요.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로라 멀비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남성의 거세불화를 환기시키는 한편으로는 쌍년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총 맞아 죽어요. 처단당하는 뭐 하찮은 여자라고 해석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중배상 보신 분들도 감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라 멀비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영화를 단연 설명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빈 부분들을 남기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이게 미스 비헤이비어란 영화예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대중 강연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작업인데요. 1970년에 미스 월드 대회를 막으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극화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1970년에 미스월드 대회를 막는데 누가 있었냐면 로라 멀비가 있었어요. 로라 멀비가 미스월드 대회에 반대하는 논리들을 안에서 결국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시네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핵심 뭐냐면 여자들을 스펙타클로 만들어 놓고 남성 관객들이 그걸 즐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의식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런던에서 안티 미스 아메리카 월드 운동을 했었던 이 여성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당시에 미스 월드 대회를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1970 미스 월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장면 보실 수 있거든요. 생방송 중이었는데요. 미스 월드 대회가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아닌 척하고 관객인 척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물풍선이랑 그 뭐지? 밀가루랑 이런 거 던지거든요. 무대 위로. 그리고 이제 미스 월드에 반대한다 막 플래카드 흔들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페미니스트들 너무 드세고 세가지고 너네가 하는 말 안 듣는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 그럴 때마다 이 사건 떠올려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밀가루 풍선이라도 터트려야 음 말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담겨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그때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와 있을 때 던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성 참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물풍선이나 뭐 밀가루 풍선 같은 걸 터뜨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성들을 볼거리로 만들어 놓은 이 대회를 자체가 볼거리가 돼서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로라 멀비가 감각이 아니죠.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시네마라고 하는 작업까지 갈 수 있게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사실 이 논의가 로라 멀비의 논의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 한편으로는 그 대상화되는 여성들의 현실, 삶의 질감이라고 하는 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스 비헤이비어를 보시면 단순히 미스 월드에 반대하는 백인 엘리트 여성들의, 뭐 엘리트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백인 여성들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스 월드의 그 해에 미스 월드에 출연했었던 뭐죠? 참전이 아니라 참가했었던 여성들 중에 1등한 사람이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 미스 월드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결국 여성이 성공하는 경로는 미밖에 없다, 외모 관리밖에 없다라는 여성 성공의 경로를 확정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이 운동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렇게 이 세상에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매우 백인 중심적이고 서구 중심적이고 특정한 신체 중심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것도 비판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학을 담고 있는 운동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당시 흑인 여성이 1등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이 영화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미의 기준 자체에 반대할 수 있는 여성과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춤으로써 사실 다른 성공을 또 성취해낼 수 있는 소수자 여성의 어떤 만남 대면을 이제 화장실에서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2020년대에 나온 페미니즘 작품이 어떻게 이제 과거와 달라졌는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 비헤이비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젠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성차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 계급, 성적 정체성, 신체적 조건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졌을 때 각각의 어떤 상황들 안에서 진짜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래서 여성 해방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다양한 어떤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미스 비헤이비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는 흑인 페미니즘과 퀴어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등의 영향을 받아서 펼쳐지게 되는 이제 교차성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신의 페미니즘 3기의 문제의식하고 연결되어 있죠. 너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여자들을 가부장제의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폄하한다라는 어떤 분노를 느낀 그 파퓰러 페미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중문화로부터 탄생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의 페미니스트 비평은 남성의 욕망에 봉사하는 영화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여성의 욕망과 쾌락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성의 다양한 측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고 당연히 그런 고려 안에서는 로라 멀비 같은 논의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멀비 역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변혁을 꿈꾸는 혹은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어떤 이론이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미니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은 그 페미니즘이 등장하는 시대의 한계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를 스스로 껴안아서 터트리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물론 저는 역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어디론가 나아가죠. 옆으로건 뒤건. 그래서 어 당대의 페미니즘은 언제나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을 수 있는데 전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시대와 함께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인 것 같아요. 늘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도 평론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면 전 내일 바로잡을 겁니다. 바로잡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평가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인 게인지 같은 이론가들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레즈비언 관객의 욕망과 쾌락 및 여성 관객의 동성애적 욕망과 쾌락을 비평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문화 연구적인 태도가 덧붙여지면서 관객성 논의가 폭발하게 되고 지금처럼 팬덤이 2차 창작 같은 거 하고 이런 시대에는 관객성 논의 없이는 아무런 문화 비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피메일 게이지와 메일 게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아가씨는 헤테로 감독이 남성 감독이 찍었으니까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 착치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괜찮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이런 질문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아가씨에 대해서 제출되어 있는 제일 재미있는 비평은 조혜영 비평입니다. 그래서 조혜영 아가씨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퀴어 비평의 어떤 다양한 결을 좀 재미삼아 아주 쉬운 언어로 읽어보실 수 있죠. 3기 시네 페미니스트 저희 지금 프로젝트 38에서 번역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테크놀로지스 오브 젠더라고 하는 젠더 테크놀로지라는 책을 쓴 트레사드 로레티스라는 이론가가 제일 중요한 이론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퀴어 세어리라는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라사드 로레스티스의 논의 중에서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들의 오이디푸스 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오이디푸스의 핵심은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다가 엄마가 아빠 거라는 걸 깨닫고 근데 엄마는 음경이 없는 걸 보니까 아빠한테 개기면 나도 엄마처럼 거세당할지도 몰라. 아, 그건 싫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걷어서 아버지의 법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엄마 같은 와이프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보편의 성장 과정이라고 프로이트가 설명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당대 19세기 독일의 가부장제의 재현물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이트의 논의는 되게 재밌죠. 훌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대 사회를 굉장히 잘 반영한 재현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재현물과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재현물을 분석하는데 아주 정확해 보이죠. 툴로서. 왜냐하면 똑같은 거푸집에서 나온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데 그렇다면 여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여자아이도 어머니를 사랑했다가 그 사랑을 거둬들이고 아버지의 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아는 레즈비언 욕망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게 재현되고 있는 게 알프레드 히치콕의 레베카라는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성적인 위치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완벽하게 포섭될 수 없는 관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논이고요. 로레티스의 또 한 가지는 오프 스크린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게 스크린이 있으면 이 스크린 안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로레티스 되게 재밌어요. 퀴어 이론을 란 말을 만든 사람이면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이트와 알티세르와 푸코를 전유하면서 얘기를 쓰거든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티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외부가 없어요. 근데 푸코는 이데올로기 외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론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크린 안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해요. 노레티스는. 그런데 이 스크린 외부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의 실천을 제안하죠. 그게 오프 스크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속에서 인물이 어딘가를 바라봤을 때 스크린 밖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크린이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으로 쫀쫀하게 짜여져 있는 매트릭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외부를 상상할 수 있고 다른 재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 같은 것들. 근데 실제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한국에서 이런 가능성들 굉장히 많이 오프 스크린의 가능성, 상상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있죠. 이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네 페미니즘 안에서 여성성의 신화 문제, 여성 재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카야 실버반 같은 이론가들에 이제 이르게 되면 남성성 재현의 문제, 그 남자 안에 얼마나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성성 비평을 하는 문화 연구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성 재현보다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주제가 뭐였냐면 남성의 과대 재현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이었거든요. 21세기 IMF 이후 한국 영화에서 어떻게 여자가 사라지는가? 그리고 한국
이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배타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상상되는가? 근데 이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성도 사라지지만 청년 남성도 사라지고 조선족 제와는 괴물로 날아가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성 연구를 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들 안에서 이제 5분 안에 마무리를 5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지난 10년간 굉장히 괴롭혔었던 트위터 짤인데요. 그러니까 시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38페이지라는 팟캐스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팟캐스트가 조혜영, 심혜경, 다 이제 첨단영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한 영화학자들이고 시네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랑 저까지 해서 세 명의 페미니스트가 팟캐스트를 만들자. 페미니즘 영화비평 혹은 문화비평을 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성 영화에 대한 이해, 페미니즘 비평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얄팍한 거 아닌가, 혹은 척박한 거 아닌가. 우리는 앞에서 굉장히 짧게, 그리고 전부 다도 아니고 한 2, 30년 정도의 역사를 몇 명의 대표적인 논자들의 한두 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진짜 오랜 시간 이 이론의 역사를 쌓아왔고, 오늘 전혀 얘기하지 못한 건 한국 시네 페미니즘의 역사는 지금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얘기할 계획이었었으나 할 수 없었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한국 시네 페미니즘 역사도 없지 않거든요. 꽤 길고 꽤 풍부하고 저는 그 선배들한테 쓴 글 읽고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 매번 이렇게 여성이나 혹은 페미니스트가 해온 역사는 없는 것처럼 갱신되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여성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기도 했었죠. 왜냐면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이거 보통 여성학 전공하신 분들은 여성 뭐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에서 사실 대중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을 제가 포착하고 아까 이제 고보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페미니즘 리부트란 책으로 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성학자도 아니고 뭐 열심히 활동하던 페미니스트 활동가도 아닌데 그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이 대중문화의 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SNS 미디어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던 흐름이기도 했던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의 다른 존재론 안에서 운동이 촉발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처럼 노동이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전에 대중문화 비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 영화 보고 싶어? 왜 예능에는 여자가 없어? 송은이, 김수근 왜 공중파에서 쫓겨나가지고 팟캐스트 하고 있어? 이런 질문부터 사실 조직되기 시작했었던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감각할 때에는, 혹은 제가 연구를 했을 때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페미니즘 제3물결이라고 보통 이제 세계 이론가들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흐름의 되게 중요한 조건은 파퓰러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퓰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기신의 페미니즘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기신의 페미니즘, 1기, 2기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중문화가 여자들을 망치고 있어. 여자들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도 망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악마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번역을 계속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잔 팔루디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도 약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레디컬 페미니즘의 수혜 안에서 성장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문화 의심해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죠.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80년대 이후가 되면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대중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런 페미니스트 등장해요. 그러니까 로라 멀비의 논문을 읽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돈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페미니스트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섹스 앤 더 시티 보면서 페미니스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섹스 앤 더 시티를 밟고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0년대에 등장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페미니스트들도 그 풍부한 대중문화의 페미니즘, 파퓰러 페미니즘에 자장하는 사실 등장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논의들 사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다시 지금 PPT로 돌아오자면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이거를 트위터에서 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여성 영화, 그러니까 그 여자 관객이 뭘 봐야 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손희정은 공부를 그렇게 20년을 하고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오해하실까 걱정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영화가 스펙트럼이 말하자면 알탕 영화에서부터 페미니즘 영화까지 있는데 페미니즘 영화는 뭐냐면 여자가 꾸민 노동을 안 했고 페미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제가 페미니즘이고 다큐멘터리면 페미니즘 영화다. 여성 영화다. 그래서 무조건 보고 논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약간 이제 질문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거 굉장히 오랜 역사 안에서 논쟁을 해왔던 주제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페미니즘 비평이 좀 더 다양한 결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페미니즘 비평의 다양한 결을 사실 이 사진 한 장에서 모두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봐요. 이거 메리 앤도엔인가가 인용하고 있었던 사진인 것으로 아는데 뭐 연작 시리즈의 삐뚤어진 시선이라는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시네 페미니즘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든 다는 아니고 1기부터 3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분법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뭐랄까 시스템 내의 여성과 시스템 외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네즈메이즘 1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동시에 여성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 대중 강연 가면 물어봐요. 선생님들 이 사진 딱 보는 순간 뭐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세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면 여성의 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선을 누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지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자마자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여자가 중간 가운데 있고 심지어 말을 하고 있지만 여자가 보고 있는 건 뭔지 우리한테 보이지도 않고요. 여성의 시선은 지워졌죠. 그리고 남성의 시선을 따라서 따라가게 돼요. 그럼 여성의 맞아. 나체와 누드는 또 조금 다르니까요. 누드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로라 멀비가 이야기했던 대로 남성의 시선을 따라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데 갇히게 되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진을 그냥 영화 공부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분들한테 띄워놓고 대중 강연에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하면 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남자는 이 추운 날 왜 반바지를 입었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코트를 입고 있는데 얘는 왜 반바지예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관객들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 혹은 이론가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혹은 계획한 방식대로 작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시네페미즘 3기의 문제의식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1기는 여성 영화에 대해서 규정할 때 여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향했지만 우리는 이 긍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부딪히게 됐었고 그래서 이 재현 작동에 숨겨진 이데올로기 작동을 해체하는 엄격하고 형식적인 실험을 아방가르드 영화를 해야 된다. 근데 결국 멀비 대 존 스톤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상업 영화에서 여성의 욕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었던 존 스톤이 현재로서는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방가르드 영화의 대중성 자체를 사실 견제하는 게 아방가르드 영화이지만 너무 사실 사람들이 안 봤을 때 그 실천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건 언제나 늘 과제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성 관객성과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을 살린 것으로서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그러니까 아가씨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떤 여성 관객한테는 굉장히 여성의 젊은 신체를 전시하면서 나의 헤테로 파트너가 시스템드 헤테로 남성 파트너가 즐길 수 있는 나에게는 불쾌한 포르노그래피라고 다가올 수도 있지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즈비언 관객들한테 엄청나게 각광받았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관객은 완전히 그 섹스씬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더 흥미롭게 비틀어서 비평한 게 조혜영 평론가의 평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다양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최신 논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수 영화에서 여성 영화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증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처럼 사실은 수잔 헤이워드가 정리하고 있지만 제가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변증법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로 갈 수 없는 역사관에 우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논의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 문제 다 여전히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얘가 해결돼서 일로 가고 이게 해결돼서 일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층위가 다 겹쳐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논문 한 편 쓰면 기본적으로 20장씩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층이 다 얘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텍스트를.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주법적으로 사실 발전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뭉쳐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영화로서 여성 영화는 번역되어 있어요. 조혜영 평론가 번역했어요. 김성아 선생님이랑 조혜영 선생님 번역하셨네요. 요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성 영화란 이런 거다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주류 담론에 가장 강력하게 내셔널 담론에 편안해하지 않으며 늘 기존 전통의 강습과 섞이고 경합하고 재작업하는 감염된 양식이다.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뭐 대중과 엘리트 이분법적으로 보고 아방가드랑 주류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혼종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맥락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 영화를 얘기할 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 직장에서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탈식민주의 이론 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 읽으셨거나 읽으셔야 되는데요. 엄청난 작업을 한 세계적 석학이죠. 강의가 끝나고 그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서발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스피박이 뭐라고 답했냐면 서발턴은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서발턴은 포지션, 위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주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자리에 있거나 늘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어 선생님 요즘 하시는 작업은 인도에 있는 말하자면 서발턴 학교에서 스스로가 이 세계의 위기, 재난에 대해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세계 뭐랄까 주체란 표현 싹 마음에 안 들지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들레즈 논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인가? 그런 질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성은 고정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염의 형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자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계속 마이너스를 얘기하거든요. 기혼 여성 안 돼, 트랜스 여성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해가지고 여자라고 하는 걸 아주 농축된 요만한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이론과 실천은 마이너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거를 흐리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는 방식으로 서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비평, 그리고 그런 작품 같은 것들을 꿈꾸는 것이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성 영화에 대한 상상력이고 페미니즘 비평의 상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 한 15분 남겼으니까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15분 정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직접 이게 또 밀도 높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헤이워드의 시기 구분을 비판적으로 경유해서 이제 방대한 20세기 시네페미니즘의 진한 흐름과 함께 또 90년대 이후의 전개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쟁점들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청중분들께서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제 질문 준비해 주실 동안 이제 제가 선생님께 좀 궁금했던,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것들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잠깐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하신 부분들과 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일기를 지나서 이제 70년대 멀비 기념비적인 저작 이후 이제 또 80년대에 특히 이제 제기되었던 여성 관계이라는 특수성 혹은 성적 차이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 형성 과정에서 이제 간과되었고 또 그렇게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던 인종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또 이분법적이고 본질주의적이었던 성차 개념에서 이제 보다 젠더에 대한 연구로 이동했던 또 90년대 흐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로잘린드 길과 같은 이론가가 소위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말한 흐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내부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시대적 요구들 혹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의 페미니즘이 개입해온 흐름들을 통해서 토봐주셨고,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이제 긴급하게 좀 요청되는 페미니즘 이론 내부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전에 뭐 쓰셨던 페미니즘 리부트가 출간됐던 때로부터 또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제 예컨대 뭐 작년에 나왔던 그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에서 다뤘던 뭐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그런 음. 기술 매개 성폭력이라는 문제들, 이제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제들도 저는 지금 좀 떠오르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게 또 시네 페미니즘 내에서 어떻게 또 교차되고 개입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의 이제 앞으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어 엄청나게 방대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페미니즘 내부에서 무엇을 고민할 건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개입할 건가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이 가장 저를 크게 사로잡고 있는데, 페미니즘 외부에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기반으로 한 폭력, 성폭력, 성착취가 거대하게 산업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할 때에는 이 중독 경제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필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던 자본주의가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제 소비 자본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상징을 소비함으로써 사실 돈을 버는 자본주의가 6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 말까지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상징 소비로도 더 이상 수요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21세기부터 열리기 시작한 게 주목 경제와 겹쳐져 있는 중독 경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SNS 같은 플랫폼에 머물게 함으로써 더 많은 도파민과 더 많은 시간을 짜내서, 말하자면 할 필요가 없는 소비를 하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IT가 상품화하고 있는 건 그런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상품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고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24시간 그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그 중독 경제라고 하는 것에 들어섰을 때 사실 저는 그런 농담을 해요. 굉장히 이제 강의 끝나면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안고 침대에 들어갈 거거든요. 왠지 쇼츠를 보다가 한 2시 반쯤 잠이 들 거예요. 그러면 며칠 후에 구매했는지도 몰랐던 마스카라가 도착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죠? 저 화장을 하지 않아요. 마스카라를 평생 제정신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2시 반에 그걸 보고 어쩐지 마스카라를 바르면 내가 하는 말을 설득력을 가질 것 같은 환상에 접어들면서 막 사겠죠. 이게 사실 중독 경제의 핵심인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마스카라 사는 것 따위는 크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독 경제의 되게 중요한 바탕을 지금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중독 상품은 뭐냐면 마약과 폭력적 그러니까 착취적인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도박,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치 시장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 안에서 10대 초반에 어떤 남성들이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페이크를 생산하는 문제까지 가게 되어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독 경제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조금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폭력 산업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게 고민인데, 얘가 좀 길었지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그랬을 때 저의 고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1기, 2기, 3기 시네페미즘의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사실은 21세기 이후에 지금 미디어 이론은 저는 거의 따라가지 않아서 제가 저 지금 유인호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데올로기 비평의 꿈은 뭐냐면, 인물하기보단 꿈은 뭐냐면, 내가 계몽시킬 것이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재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 재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뽑은 게 매우 근대주의자적인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제가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가부장제가 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도파민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시기에 비평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혹은 비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엄청난 좌절이 있어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도, 음,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이게 외부에 있는 저의 문제의식인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음, 극우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죠. 예컨대 트랜스 배제적인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중 정서에 기대어서 이야기하는 온라인 내셔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개입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변쌤 하신 질문이 이 답변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충돌하는 두 가지요. 뭐 겹치기도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충돌하는 것이기도 해서,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했던 점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이제 음. 채팅창에 이제 2가지 질문 올라와 있는데, 이제 유인호 선생님 질문부터 음, 해서 이제 네. 한번 직접 읽으면서 이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윤호 선생님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 네. 3기 이후에 최근 포스트먼 페미니즘 담론이 시내 페미니즘에서 어떤 비판적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기술 미디어 이론의 새로운 담론들과 시내 페미니즘의 연동성이 이번 연관되어 있어서 질문을 주셨다. 드와이도티나 베넷 같은 신유물론 기반의 새로운 페미니즘 담론들은 생태적 기술적 얽힘으로써의 여성 신체성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젠더와 정체성, 가부장 권력과 윤리를 이러한 새로운 물질성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구성될 수 있는지,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은 시네 페미니즘에서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기존의 페미니즘 비평들과는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서 어떤 생산적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입장. 선생님 이거 박사 논문 쓰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미디어 이론에서 예컨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미디어 확장으로 이야기하는 논의들은 제가 거의 다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건 다음 기회에 예컨대 조혜영 선생 같은 사람을 모시면 아마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데올로기 비평을 전통적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서사 비평을 보통 하는 저도 요즘에 계속 브라이트나 베넷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랙션 말하는 분 누구죠?
바라드라든지 이런 분들의 논의들을 계속 읽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썼었던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생태의 문제의식을 약간 신유물론적인 입장과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보기는 했었어요. 신생기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영화 사상 안에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인호 선생님이 주신 질문은 이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매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물론은 굉장히 방대한 그것도 이론적 성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 시네마틱 모드 오브 프로덕션 같은 작업들을 보면 제가 갑자기 지금 이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가벨토프의 키노 아이부터 시작해서 사실 최근에 주목 경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근대적인 매체로서의 영화, 카메라, 스크린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최종 파이널 머신이라고 하죠. 최종적 기계로서의 영화가 어떻게 인간의 지각 자체, 그 존재론 자체를 구성하는데 개입해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영화에 필름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필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컨베이어 벨트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매체 자체는 기본적으로 서사와 이미지와 시각 구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자본주의가 원하는 상상한 뭐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상으로 구성해낸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영화 장치로서의 시네마틱 어파라투스로서의 영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형식 자체가 말하자면 노동자의 중추신경으로 그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저 이런 관점이 너무너무 흥미롭긴 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체성 자체가 사실은 그 매체의 어떻게 사실 그 지금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브젝트후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종속성이라고 브라이어티가 얘기하거든요. 서브젝티비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성이 아니라 사실 그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브젝트인 거잖아요. 종속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브라이더티는 서브젝트 후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미선 선생이 이걸 번역하면서 종속성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그 종속성을 영화라는 매체성 자체가 결정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미 있어 왔단 말이에요. 페미니즘 외부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저 굉장히 신유물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이디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진 안님이 아가씨 관련 평론, 조혜영 아가씨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성 감독이 찍었다고 해서 다 착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만 아가씨라는 영화의 문제점은 레즈비언십을 유토피아로 그린다는 거다. 그래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어떤 유토피아로서 두 여성이 아주 동등한 관계를 상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방울 섹스씬 같은 거 거의 데칼코마니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혜영 선생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레즈비언십은 그렇게 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유토피아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남성 감독의 대상화일 수 있다. 레즈비언십에 대한 뭐 이런 식의 비평으로 나아가거든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수 영화로서의 여성 영화는 앨리슨 버틀러 잘 안 보이시죠? 앨리슨 버틀러의 여성 영화라는 책이거든요. 저 왜 오늘 조혜영이랑 강의 같이 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조혜영이 번역했는데. 네. 책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 학부생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시거나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여기 강의 계획하신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학센터에서 뭔가 앞으로 계속 기획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네 페미니즘 전문가들이 한국에 있고 그 선생님들 모셔 가지고 좋은 강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역할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근데 제너럴리스트로서 페미니즘 영화 비평, 문화 비평하는 강좌들을 듣고 싶으시면 제 페북 같은 거를 팔로잉 하시면 제가 하는 강의들은 가끔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 유인호님 다시 주셨는데 이데올로기 비평 진영에서의 생태 페미니즘,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 관한 인상이 궁금하다. 그러면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란 책을 읽어주세요. 음. 페미니즘 비평을 확장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것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얄팍하게 헐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다루면서 비평하고 있는데요. 대중적으로는 읽기 괜찮다는 평가를 듣기도 해서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나단 맞습니다. 김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책 되게 재밌어요. 어렵고. 근데 저 책을 제가 처음 읽을 때까지만 해도 주목 경제가 뭔지 되게 열심히 설명해야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목 경제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유튜브가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이론가들의 어 공부의 바탕은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뭐랄까 그려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약간 소름 끼치죠. 페북에서는요. 손희정으로 검색하시면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저입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9 시가 딱 되었고 혹시 뭐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딱 9시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질문도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이제 4강 손희정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전해주시고 이제 음.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중앙대학교 영화 미디어학 센터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포부 중에 하나는 저는 영화학이라고 하는 학제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고 그거 너무 좋은데 영화학, 미디어학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토양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아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 기회 있으면 이 플랫폼을 경유해서 선생님들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